미국과 중국이 제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 추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24% 상호 관세 유예를 유지하고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최종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여부에 달려 있으며 승인 불발 시 34% 관세 복원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 8월 1일 관세 유예 만료 전 최종 무역 제한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러트릭 미 상무장관은 스코틀랜드 회동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고 한국 측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담판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해 협상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6월 구인 규모가 5월 대비 줄어들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구인 건수는 743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월보다 27만 5천 건 감소한 수치로 시장 예상치인 751만 건도 밑돌았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채용이 위축되며 노동시장 둔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내일 있을 FOMC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보시면 모두 다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장 출발은 강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낙폭을 좀 그리면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38%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또한 이 보합권에서 머물다가 0.3%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더 큰 하락이 있었는데요. 0.46%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2.79% 하락하면서 4.3%대에서 거래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강했습니다. 0.05% 상승했는데요. 그래도 빅테크 중심으로는 상승하는 랠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3.82% 상승하면서 배럴당 6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역시나 이 러시아에 대한 50일간 이 휴전 협상이 계속해서 이 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휴전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의 원유에 대해서는 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이슈와 함께 오늘 3%의 강한 반등의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하락은 했지만 종목별로의 흐름은 또 엇갈렸습니다. 히트맵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 0.7% 빠졌지만 이렇게 장중 175달러까지 터치를 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AMD가 강합니다. 2.18%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투자은행 UBS에서 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AI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로드컴까지 1% 상승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이었는데요. 팔란티어 어제까지는 좀 강했었는데 1% 하락폭도 보였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자가 이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에 대해서는 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내내 역시나 경계감이 좀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하락하면서 마감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구글과 메타가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타가 2% 좀 빠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애플에 대한 AI 연구원이 이제 메타로 이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AI에 대한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한 상황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도 오늘 0.7%, 1.3% 빠지면서 마감했다라는 소식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라이 릴리의
하락폭이 또 두드러집니다. 5%가 빠진 상황인데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에 대한 노보노디스크에 지금 우려가 있었습니다. 함께 경쟁 업체 또한 지금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헬스케어 단에서도 지금 7%의 하락폭을 면치 못했는데요.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가 급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엑소모빌과 쉐보론도 오늘 그린라이트를 켜주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그리고 보잉까지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엔비디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그래도 간밤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마감은 0.7%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175달러에 안착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H20칩에 대해서 30만 개 추가 주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H20에 대한 수요 폭증이 이어졌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TSMC에 30만 개를 추가 발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60에서 70만 개 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물량을 주문했다라는 점에서는 더 큰 상승폭, 이제 앞으로의 긍정적인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해봐도 되겠습니다. H20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첨단 AI 칩 수출을 규제하면서 성능을 낮춰서 만든 GPU죠. 그러다 보니까 블랙웰 시리즈보다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특히나 중국 빅테크,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에서는 주문량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발주까지 이어졌다라는 점 함께 감안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해봐도 되겠습니다. H20 성능은 낮췄지만 여전한 인기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공급망 정상화까지는 아직까지는 9개월이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젠슨화 CEO 지금 베이징 방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급망 복원에는 9개월이 걸릴 것이지만 앞으로의 TSMC 라인을 재가동시킬 이런 가능성,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함께 해석해 보시면 좋겠으니까요. 오늘의 엔비디아 주가 그래도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입니다. 지금 7%의 낙폭, 아무래도 급락이 좀 있었는데요.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전망을 하향했고요. 의료비 또한 급증을 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크게 또 하회한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EPS 또한 예상치가 20달러였는데요. 16달러로 나오면서 좋지 못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서는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수익성에 좀 타격을 받았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2분기 의료비용 비율은 89.4%로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의료비용 비율이 89.5%까지 기록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실적 악화로 인해서 2025년에는 무려 44%나 주가가 하락한 이력이 있습니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에도 이슈가 있었죠. CEO에 대해서는 다시금 이 교체 소식도 있었고요. 연간에 대한 가이던스 철회 소식까지 있으면서 아무래도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비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고 지금 감세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부분까지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 좀 잘 세워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까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잉입니다. 보잉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개선이 됐고요. 항공기에 대한 인도량까지 급증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매출도 시장 예상치에 대비해서는 35%나 늘었고요. 손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축소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항공기 150대 인도했고요. 2018년 이후에는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간 흑자를 기록했던 시기와 비슷한 수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오늘 주가가 4%나 빠졌습니다. 이렇게 4%나 빠진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제작에 대한 지연 이슈도 있었고요. 규제라든지 품질 문제, 아무래도 주문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주가에는 좀 압박이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보잉의 실적은 좋았지만 이렇게 4%까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 주에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또 많이 있고 내일부터 오늘 밤부터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지금 계속해서 좀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있죠. 이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떠났습니다. 함께 자세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논란이 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두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7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까지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법안이 어떤 상황까지 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두 가지 쟁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인데요. 이 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기업이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하청 근로자들도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소위에서는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를 했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 이상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여서 주주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개정안은 9월에 논의할 계획입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무리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8월 4일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법안이 아무래도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재계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까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계에서는 이번 법안들이 기업 경영과 또 투자 환경에 부담을 줄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노란봉투법부터 보면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원청 기업도 하청 근로자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교섭 상대 노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을 거부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강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또 상법 개정안도 기업 지배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도입되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또 외국계 펀드나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기업이 투기 자본에 흔들릴 수 있다면서 법안 처리 속도를 좀 늦추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대립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입법 독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현재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국민의힘은 이번 상임위 통과 과정을 두고 여야 협치를 무시한 일방적인 처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을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건 입법 독재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특히 지금이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이 한창인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반기업적인 입법이 미국 쪽에서는 한국 기업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건 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위험한 자해 행위라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했고요. 권동욱 대변인도 전 세계가 자국 기업을 살리려고 무역 전쟁까지 하는데 이 한국 여당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을 잇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고요. 국민의힘과 재계는 경제 상황과 대외 협상 리스크를 이유로 속도를 조절하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실제로 처리가 될지 또 그리고 여야가 그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법안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동자 기본권 강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업 경영권 안정까지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미 관세 협상까지 겹치면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의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즘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직접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첫 외부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방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어제 오후에 이재용 회장이 김포공항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네. 지난 17일 무죄 확정 이후에 12일 만에 확인된 첫 공식 일정인데요. 이번 방문 목적은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 방안 논의와 신사업 기회 모색이 중심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출국이 중요한 건 한미 상호관세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8월 1일부터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도 최대 25%의 고유 관세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재 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막판 협상에 총력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회장은 현지에서 미국 정부의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또 기술 협력을 강조하면서 관세 완화 쪽으로 분위기를 돌리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이미 2030년까지 미국에 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5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실제로 텍사스 테일러에 큰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를 앞세워서 협상에서 한국 반도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떠한 이 협상 과정을 가지고 올지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삼성에도 또 다른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와 파운드리 계약을 따내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11개월 만에 7만 원을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계속해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업계에도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깃들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을까요? 네, 또 삼성전자는 지난 28일에 테슬라와 함께 22조 8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반도체 부문 단일 고객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고요. 내년부터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새로 짓는 파운드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 AI6를 가장 앞선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최근 삼성 파운드리 사업이 적자가 이어지고 또 글로벌 점유율이 7%대로 떨어질 만큼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테슬라 같은 대형 글로벌 고객을 확보하면서 기술 신뢰를 되찾고 또 사업 회복에 불씨를 지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면서 현지 투자를 중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규모 수주가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관세 완화를 요청할 때 유리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유럽연합도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해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사례가 있죠. 주가도 어제 바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소폭 오르면서 7만 6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7만 원대를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틀 동안 9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해서 파운드리 사업이 반등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8만 원대까지 높여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HBM뿐만이 아니라 AI 반도체 경쟁력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지 앞으로 무역 협상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에 테슬라 대규모 수주로 인해서 파운드리 쪽은 좀 숨통을 텄지만 아직 메모리 쪽에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AI 시대 핵심 부품인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은 최근 HBM4를 고객사에 보내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 엔비디아 승인이 떨어지면 메모리 점유율도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큰 상황이고요. 파운드리에 이어서 HBM까지 주요 빅테크 기업과의 거래가 확대된다면 반도체 전체 실적도 바닥을 찍고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무역 협상 측면에서도 삼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테슬라 수주와 미국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미국 입장에서는 일자리와 또 AI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부과하려던 고율 관세를 완화할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이런 메시지를 미국 정부에 직접 전달하려는 행보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미국 방문, 이런 고율 관세를 완화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에 최대 2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이 미국 현지에 7천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원료 의약품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현지 공장을 인수한 것은 또 좋은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앞으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주요 제품들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원료의약품 공장을 사들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2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항암제와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미국 공장 인수 입찰에서 셀트리온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인수에는 약 7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이 되고요. 자체 자금과 또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10월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정부의 승인이 나면 연내 인수가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 말부터는 현지 공장에 셀트리온 제품을 직접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의 20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셀트리온 제품은 미국 내 생산 제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정진 회장도 미국 정부가
정부가 메이드 인 USA를 원한다면 그에 맞춰서 현지에서 생산을 해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면서 이번 투자 결정의 배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은요. 바로 이렇게 미국 공장을 인수하는 것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더 호재가 되는 부분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에서는 어떤 변화가 이뤄지게 될까요? 네, 사실 이번 투자는 셀트리온의 그런 글로벌 전략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요즘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현재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11개인데 2030년에는 22개, 2033년에는 4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체 생산 기지가 없으면 앞으로 관세 부담은 물론이고요. 물류비까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인수하는 공장은 미국 주요 제약 산업 지역에 있는 대규모 원료의 약품 생산 시설입니다. 이미 항암제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바이오 의약품을 상업적으로 생산해온 곳이고요. 현지 인력과 또 부설 연구소까지 갖춰져 있어서 신약 개발에도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공장을 인수한 다음에 설비 점검과 인증 과정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사 제품을 직접 생산할 계획인데요. 또 인수 직후부터는 피인수 기업의 기존 제품을 5년 동안 독점 생산을 해서 바로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최대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생산 규모를 현재 송도 2공장보다 1.5배가량 키울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원료 의약품뿐만 아니라 완제 의약품, 또 포장과 물류까지 미국 현지에서 모두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비용 절감과 공급 안정성 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셀트리온처럼 미국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고율 관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사실 셀트리온이 국내 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미국 현지 공장 인수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좀 대응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생산 거점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신규 공장 건설이나 기존 공장 인수 방안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의약품 고율 관세가 최대 200%까지 부과가 될 수 있는 만큼 셀트리온처럼 현지 생산 기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관세 부담을 완전히 피할 수가 있겠죠. 또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고용 창출과 또 세수 확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국내 기업들도 미국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이 이번 셀트리온 사례를 기점으로 앞으로 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셀트리온 미국 공장 인수가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 가장 먼저 이렇게 공장 인수에 나서게 되면서 관세 리스크에 좀 정면으로 돌파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공장 인수,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단에서는 좀 글로벌 전략적으로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제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 추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24% 상호 관세 유예를 유지하고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최종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여부에 달려 있으며 승인 불발 시 34% 관세 복원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 8월 1일 관세 유예 만료 전 최종 무역 제한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스코틀랜드 회동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고 한국 측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베선트 재무장관과의談判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해 협상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6월 구인 규모가 5월 대비 줄어들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구인 건수는 743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월보다 27만 5천 건 감소한 수치로 시장 예상치인 751만 건도 밑돌았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속에 기업 채용이 위축되며 노동시장 둔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주 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의약품 관세를 가지고 나올 것이고 해당 관세율이 15%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또 연준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미국과 중국이 향후 관세 유예에 대한 협정을 이어지면서 지켜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상황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38% 하락하면서 그동안의 랠리를 끊어냈습니다. 오늘은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상승 랠리를 끊어내고 또 오늘은 숨고르게 장세에 나서면서 0.3% 빠진 수치로 현재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우량주 중심 0.4%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이 3대 지수 역시나 그동안의 랠리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또 한 번의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 10년물 국채금리 쪽으로는 2%대 넘는 2.7%대 하락이 체크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상승폭에 비해서 또 하락폭이 크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0.05% 소폭 상승한 수치인데요. 엔비디아 쪽으로는 하락을 면치 못했지만 AMD나 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상승부를 이어나가면서 반도체주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WTI 유가지수 역시도 3.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 압박을 넣으면서 유가는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을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용 히트맵 열어서 다시 한번 종목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히트맵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현조세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 유틸리티 그리고 에너지 단에서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의 반면에서 사실 헬스케어 단으로는 1%대 하락을 또 면치 못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종목별로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엔비디아의 하락폭이 눈에 띕니다. 그간 엔비디아 살펴보시면 상승 랠리 이어가나 했지만 하락폭이 크지 않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의 반면에서 또 AMD나 브로드컴의 주가는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AMD의 경우에는 신형칩을 발표하면서 또 좋은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또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모습이 다시 한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쪽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기대감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이 제한적인 상승폭 이어나가면서 관망세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따라서 또 여기에 더해서 알파벳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면 좋을 텐데요. 알파벳 마찬가지로 역시나 AI 투자감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 반영을 해왔지만 사실 그에 대비해서 오름세는 크지 않았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미 소비재 단으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 소비재 단에서는 테슬라의 오늘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이런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간의 랠리를 이어가지 못하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테슬라의 영향으로 또 전기차 종목들 모두 하락폭을 또 이어나갔다는 점과 또 GM 부분에서도 사실
2%대 하락세가 또 한 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필수 소비재 단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존과 월마트는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0.7%대 하락세를 또 이어갔고요. 또 월마트의 경우에는 0.7%대 그린라이트를 켜줬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제약바이오 쪽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라일리는 5% 넘는 하락세가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덴마크의 제약업체 또 노보노디스크의 영향으로 살 빼는 위고비약이 생각보다 매출이 좋지 않은 영향으로 또 일라일리까지 5%대 넘는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앤존슨 경우에는 개별 호재로 1%대 넘는 또 상승불 이어갔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단으로 넘어가서 또 헬스케어 단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스케어 쪽에서는 특히나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눈에 띄진 않습니다. 특히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2분기 실적이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이주 때문에 또 7%대 넘는 급락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희비가 교차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금융주와 또 에너지단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단에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전반적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 쪽에서도 빠지고 있고요. 또 JP모건 쪽에서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그동안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너지단에서는 전반적으로 또 흐름이 괜찮았던 가운데 특히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1.2%대 상승불 그리고 쉐브론의 경우에도 0.4%대 상승불을 켰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히트맵 통해서 종목별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대형 기술주들의 또 실적 발표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시장의 주목을 받는 M7 종목 중 이 4가지 종목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30일과 31일에 그 자세한 실적 내용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미국장 이슈와 내용 이연아 앵커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히트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들 짚어봤는데요. 이 안에서도 특징적인 흐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3가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리고 보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부터 살펴볼까요? 네, 엔비디아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H20 칩에 대해서 30만 개 추가 주문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0.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그래도 강장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이 최고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H20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30만 개를 추가 발주한다는 소식인데요. 요즘 H20에 대해서 이슈가 많죠. 미국 정부가 대중국 첨단 AI 칩 수출 규제를 하면서 성능을 낮춰서 만든 GPU입니다. 기존의 H100이라든지 블랙일 시리즈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뜨겁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H20에 대한 판매를 일부 허용을 하면서 앞으로의 추가 발주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TSMC의 지금 생산 라인이 재가동된다라는 전망까지 있다는 소식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국 내에서 수요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서도 빅테크,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등 지금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H20에 대한 이 앞으로의 이 추가 발주가 얼마나 더 있을지까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공급망 정상화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9개월이 좀 전망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추가 주문으로 인해서 TSMC 라인에는 재가동이 될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은 했지만 장중에는 상승을 터치하면서 최고가까지 이뤄졌다라는 소식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볼까요? 네,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지금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전망 하향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7%나 급락을 한 소식으로 지금 체크가 되는데요. 이 안에서 조금 더 따져보니까요. 의료비가 급증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매출도 아무래도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요. EPS 또한 하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좋지 못하는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매출 4,455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큰 폭
폭으로 좀 하회했고요. EPS 또한 하회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의 내용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의료비 증가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보험 부문에서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서 의료비가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에도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에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는 좀 좋지 못한 소식이 있었죠. CEO 교체 소식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큰 폭으로 하회했고요. 연간 가이던스 또한 철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실적 악화까지 겹치면서 2025년에는 지금 주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44% 이상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좀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아무래도 실적 전망이 좀 하향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7% 하락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볼까요? 네, 보잉입니다. 보잉은 4% 빠지긴 했지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개선 모멘텀도 있었고요. 항공기에 대한 인도 급증이 이뤄지면서 앞으로의 좀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좀 이슈가 나왔는데요. 자, 매출 보시면 35%나 급증을 했고요. 순손실도 많이 줄었습니다. 무려 84%나 축소가 됐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점은요. 항공기가 150대 인도가 됐다는 점입니다. 2018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빠진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요. 제작 지연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규제라든지 품질 문제가 조금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주문 감소에 대한 우려까지 함께 겹치면서 앞으로의 주가 랠리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가가 좀 압박이 됐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보잉에 대한 실적은 잘 나왔지만 주가가 하락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또 다른 이슈들이 굉장히 또 많았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구인 건수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또 소비자 신뢰 지수가 2달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두 가지의 경제 지표가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간밤에 가장 큰 이슈였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관세 휴전을 90일 정도로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함께 자세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인 건수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인에 관해서 계속해서 노동 지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이 지표의 흐름들이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일 FOMC 회의에서는 금리 결정이 이뤄지게 되죠. 금리 동결이라는 스탠스는 강하지만 이 안에서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에는요, 743만 7만 건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27만 건이 그래도 좀 하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이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감소를 어디서 했는지 더 뚜렷하게 체크를 해보니까요. 숙박이라든지 음식 서비스, 그리고 의료와 금융, 보험 쪽에서는 좀 감소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FOMC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또 중요한 만큼 내일 이러한 이 중요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의 지표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까지 자세하게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인 건수가 좀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유가요. 아무래도 기업들에게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좀 주저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노동시장에 대한 공고 이 수치는 아무래도 관세 이슈에 대해서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지표도 살펴볼까요?
네, 다음 지표는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그런 지수인데요. 2달 연속으로 상승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는 수준과 또 기대를 측정하는 지표인 만큼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보일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월과 대비해서는 2포인트 상승했고요. 전문가 예상치는 96이었는데요. 97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점을 봤을 때 좀 올랐다라는 점, 2달 연속으로 상승했다라는 점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OBBB 법안이 있었죠. 기업 투자가 늘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소비자들의 신뢰 지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역시나 일자리 고용이었는데요. 잠시 또 앞서서 살펴봤듯이 이 고용에 대한 부분은 좀 우려가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볼 수 있는 6개월의 기대 지수는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실제로 관세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대응에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볼까요? 네, 미국과 이 중국에서는 지금 관세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0일로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잠정 합의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3차 협상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안에서 90일 연장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관망세인 자세로 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온 만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웨덴에서 스톡홀름에서 이틀간 열린 무역 협상에서 스콧 베선트 대무장관뿐만이 아니라 이 무역 대표부까지 같이 협상단이 지금 합의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24%, 또 중국의 맞대응 조치를 계속해서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요, 이 베선트 장관이 이번 합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요. 승인이 없다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다시 34%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지금 3차 협상이 있었죠. 협상이 어떤 과정으로 흘러갔는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차는요, 제네바에서 이뤄졌습니다. 제네바 협상에서는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145%를 부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중국은 미국에게 125%까지 정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1차 협상에서 이렇게 115%까지 낮추기로 하면서 시장은 좀 좋게 반응을 해줬죠. 그러면서 2차 협상이 또 이뤄졌습니다. 이때는 서로 양보를 하면서 반도체라든지 히토류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은 3차 협상으로 스웨덴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에 대해서는 90일간 잠정 연장이라는 이 합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의 이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나올 예정이고요. 이번 주는 또 관세 시한을 또 앞둔 만큼 여러 가지 나라들과의 협상이 또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어떤 스탠스를 보이게 될지 미중 무역 협상을 좀 아이디어 삼아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내일은 또 FOMC 회의가 또 열리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서도 시장의 향방이 또 결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 고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가스터빈이 아니라 가스터빈 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가스터빈과 관련된 이런 종목일 것 같은데요. 가스터빈이라고 말한 걸 보니까요.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내 유일의 최대 가스터빈 이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일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맞을까요? 네,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한 얘기인데요. 말 그대로 가스터빈이라는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다소 아쉬운 성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2.5%, 또 순이익은 10.4%나 줄었고 상반기 누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무려 38%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순이익은 절반 이상 빠진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러한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을 한번 체크해보자면 자회사인 두산밥켓에 있습니다. 이 두산밥켓은 소형 건설기기와 또 산업차량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매출의 75%가 북미 시장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미국에선 고금리, 또 경기 둔화, 관세 불확실성이 함께 겹치면서 고객들이 구매를 미뤘고 이 과정에서 유통망에서도 재고 조정을 단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2분기 두산밥켓의 매출은 전년보다 감소했고요. 또 영업이익도 15% 가까이 감소한 수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영향이 또 모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업이익까지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인 실적이 주춤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주목할 점은 이 본업인 에너지 플랜트 발전 부문에서는 상반기 수주만 8조 3천억 원, 또 수주 잔고는 16조 원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확 바꿔놓은 건데요. 특히 이런 부분에서도 함께 이런 댓글이 나온 것으로 함께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두산 바켓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산 바켓 오늘 아침에는 이 목표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도 나왔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좀 실적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하반기에는 좀 실적 흐름에 대한 이런 판도가 확 바뀔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째, 발전 플랜트 중심의 고수익 대형 프로그램이 현재 잇따라 잡혀 있고요. 또 이런 프로젝트에 따라서 둘째, 또 국내외 원전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수익성과 가시성이 현재 동시에 좋아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근거로는 에너지 플랜트 쪽에서 사우디, 또 베트남 등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 이 가스터빈 기반의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현재 수주한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사우디 가즐란2, 또 하자르 확장, 스핀터빈 공급이 이 베트남 오몬사 가스 복합발전소 등이 있고요. 이들만 해도 사실 이 수주 규모가 3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 여기서 핵심은 이 두산의 독자 가스터빈 기술이죠. 이 기술은 액화 천연가스 발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핵심 장비인데 기동 속도가 빠르고 또 효율도 높아서 탈탄소 시대의 이런 전환 에너지원으로도 현재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최초로 이 기술을 국산화한 기업이고요. 또 글로벌 수주전에서도 기술 우위를 앞세워 현재 계획을 따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최대 기대 포인트는 바로 체코 원전 수주입니다. 6월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정부와 계약을 맺었고 또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팀코리아의 핵심 주기기 이 납품업체로 협상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프로젝트는 총 25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며 두산이 맡게 될 원자로 용기, 또 증기 발생기 등은 약 4조 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메리츠증권도 4분기 수주는 체코 원전을 포함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또 올해 연간 수주 목표인 10조 7천억 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다고 함께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또 수익성도 높고 중장기 매출의 가시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계속해서 좀 잘 가는 흐름이었었는데 관련해서 자세한 모멘텀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익성뿐만이 아니라 가시성이 좋아질 수 있을 거니까요.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까지 기댈 수 있으니까 참 함께 체크해보시면서 주가 상승이 앞으로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축 순환,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 3대 축 순환 좋습니다.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일까요?
네, 두 번째 댓글에 대한 내용은 하나오션에 대한 이야기가 네. 되겠습니다. 이 3대 축 순항,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보자면요. 사실 이번 실적 발표에는 단순히 좋은 숫자 의미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수주 물량을 덜어내고 또 고수익 선박 중심으로 체질을 바꾼 결과다. 이렇게 시장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은 과거 불황기에 또 수주 잔고를 확보하기 위해 저선과 컨테이너선 위주의 계약을 현재 많이 체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이 채산성이 낮고 또 수익성에 발목을 잡는 구조였는데요. 그런데 이번 분기부터는 이 물량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LNG 운반선, 또 VLCC, 초대형 컨선 등 이렇게 다양한 고수익 선종 비중이 확실히 커졌던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LNG선 한 척당 단가가 약 2,500억 원 수준인데 기술 장벽이 높고 또 인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런 선종으로 또 수주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률이 11.3%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작년만 해도 사실 1%대에서 2%대였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현재는 수익성 체질이 완전히 바뀐 것으로 또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하나오션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2%였다면 지금 11%까지 늘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욱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들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하반기에도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조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우선 글로벌 시황 자체가 하나오션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발 보호무역 강화가 핵심인데요. 최근 미국은 이 중국산 선박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고 또 미국 의회에서는 쉽 액트라고 불리는 국내 조선산업보호법 제정도 함께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오션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MRO 계약을 3건이나 따낸 또 한국 기업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작년에 인수한 또 미국 필리조선소도 있다는 게 또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은 이 미국 해군의 MRO 시장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진입 장벽이 현재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이 시장에 자리 잡았다는 건 단순히 수주를 넘어서 또 신뢰 기반의 장기 사업 구조로 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요. 또 지금 하나오션이 적극적으로 공략 중인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8척에서 12척의 규모의 총 60조 원의 규모, 이 실제 수주가 이뤄진다면 하나오션 역사상 최대 방산 수출의 계약이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오션은 현지 법인 설립, 또 정부 외교 채널과의 협력, 맞춤형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사전 준비도 마친 상황이고요. 결국 하반기에는 이 고수익 선종 중심의 상선 수주 확대, 또 여기에 더불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방산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서 또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실적 상승의 가능성까지 가지면서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굴러가면 사실상 하나오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하나오션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선박만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MRO 사업뿐만이 아니라 필리조선소 인수까지 고부가가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퀄컴까지 반도체 드라마 개막입니다. 테슬라의 반도체까지 이야기 나오니까요. 요즘 핫한 삼성전자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제가 원래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금방에 맞추셔서 네, 삼성전자 이야기가 맞습니다. 요즘 너무 핫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드리자면 이번 주 사실 테슬라 수주는 삼성 파운드리에게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은 3산호 이하 또 첨단 공정에서 기술력과 또 수율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 첨단 공정 수주에서 경쟁사인 TSMC에 밀려서 고전했었는데요. 이번 계약은 신뢰 회복의 신호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퀄컴, 또 엔비디아, 브로드컴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과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고요. 퀄컴은 4나노 공정 이후에는 이 TSMC의 전량을 맡겨왔지만 사실 가격 부담과 또 단일 공급사 의존 리스크 때문에 다시 삼성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경쟁사보다 20% 이상 저렴한 공정 가격, 또 고객 맞춤형 생산 및 빠른 대응, 즉 서비스 마인드를 차별화하면서 이런 고객사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단기 이익보다는 또 고객 기반의 확대, 장기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삼성만의 전략으로 앞으로는 첨단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시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려면 파운드리 사업도 같이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수주까지 따내면서 앞으로의 경쟁력에 대한 회복이 있어질지 좀 기대감이 깃든 상황입니다. 7만 전자까지도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많은 빅테크 고객사들에 대한 회복까지 좀 기대가 된다라는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가능성 어떻게 해석해 보고 있을까요? 사실 이번 테슬라 수주를 통해서 이 삼성전자의 첨단 공식 안전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증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또 업계의 주요 고객인 퀄컴, 또 엔비디아, 브로드컴과의 추가 계약 가능성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퀄컴은 현재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수주 협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역시도 이 고성능 AI 칩을 비롯한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의 삼성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이익률이 좀 낮을 수 있지만 삼성은 글로벌 주요 고객사를 확보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또 고객사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데 다양하게 주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삼성의 이러한 전략을 통해 단순히 매출 규모를 키우는 것을 넘어 또 첨단 기술력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성과 또 경쟁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는 그런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함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삼성 파운드리는 이번 수주를 발판 삼아 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겠고요. 또 기술력과 재무 성과 모두에서 대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테슬라 수주에 힘입어서 퀄컴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까지 추가 계약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이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노조 소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련해서 한국우주 관련해서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증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게임의 대장주죠. 크래프톤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노사 임금 협상 소식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급을 두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SK하이닉스 노사가 지난 28일에 열렸던 제10차 임금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초과 이익 분배금, 즉 PS라고 부르는 성과급의 상한을 기존 기본급인 1000%에서 1700%까지 올리겠다고 했고요. 또 영업이익 10% 중 절반을 추가 성과급 재원으로 쓰겠다는 안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입장은 달랐습니다. 영업이익 10% 전부를 성과급으로 돌려야 한다고 요구를 하면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교섭 결렬을 선언한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3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올 초에도 기본급의 1,500%에 달하는 성과급과 자사주 30주를 지급을 했지만 노조는 이번에 더 큰 규모의 특별 성과급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협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노조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경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있는지 궁금한데요. 회사에서는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현재 노조는 교섭 결렬 직후에 사측이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서 좀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우선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려면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해서 조정이 결렬이 되고 조합원 찬반 투표까지 거쳐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지만 정식 쟁의권을 확보하면 파업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국내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파업 리스크가 낮은 편으로 꼽혀왔습니다. 생산 라인 자동화율이 높고요. 또 과거에도 노조 집회는 있었지만 공장 가동 자체가 멈춘 적은 거의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기적으로 생산 차질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회사 측도 새 성과급 기준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재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급 요구가 지나치다라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 사태,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좀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또 줄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업계에서는 이번 요구가 글로벌 경쟁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부담이 좀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내긴 했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8조 원대 적자를 기록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반도체 시장이 워낙 사이클이 심하다 보니까 미래 투자와 또 현금 확보가 필수라는 겁니다. 성과급 문제로 인해서 노사 갈등이 길어지게 된다면 투자자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외국계 기관들이 단기 갈등으로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지만 만약에 파업이나 또 장기 교착 상태로 이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주가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노사 모두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재협상 가능성은 그래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지가 이 사태를 풀어나갈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네, SK하이닉스 지금 최대 실적을 내면서 좀 잔치 분위기여야 하는데 이런 성과급 둘러싼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파업으로 퍼지게 될지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기대로 뜨면서 주가가 연고점 근처까지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2%까지 오르면서 10만 원을 돌파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해외 수출뿐만이 아니라 신규 수주까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 한국항공우주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8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를 했을 때 15%가량 늘어난 건데요. 네. 증권가가 예상을 했던 636억 원 을 기준으로 해서 30% 이상 웃돈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은 8,283억 원으로 오히려 7% 정도 줄긴 했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서게 되면서 수익성이 뚜렷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이 좋아진 이유에는 해외 사업에서 수익성이 높은 계약이 늘어난 덕분이라고 시장은 꼽고 있는데요. 이라크 군수 지원 사업이 매출에 힘을 보탰고요. 또 회전익 헬기 관련 보상이익도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KF-21 전투기 개발과 상륙 공격 헬기 그리고 소해 헬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신규 수주도 크게 늘었습니다. 2분기에만 3조 1,600억 원 이상을 수주를 했는데요.
KF-21 전투기 40대 양산 계약을 마무리했고 필리핀과 FA-50 경공격기 12대 수출 계약도 체결을 하면서 수출 실적이 작년보다 무려 2만%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게 됐는데 이 덕분에 현재 수주 잔고도 26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네, 정말 수주 잔고도 늘고 지금 실적 또한 좋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항공우주가 주가가 방산주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집중적으로 또 매수세도 몰리기까지 했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월요일장에서는 6% 넘게 올랐고요. 어제도 2%대 좀 추가 상승을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좀 연고점까지 근처까지 다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하루 동안 1,0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했는데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일부 차익 실현 매도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크게 뛴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요. 또 앞으로도 한국항공우주의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FA-50 경공격기와 또 KF-21 차세대 전투기 수출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분석이 많은 상황인데요. 폴란드에 이어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로도 추가 수출 계약이 진행 중이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까지 수출 시장이 넓어질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또 내년에는 주력 기종들의 초도 납품이 본격화되면서 매출이 더 크게 늘고 이익률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지금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시장 예상보다 좋았고요. 성장세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한국항공우주 지금 중앙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현재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한국항공우주가 만든 수리온 헬기 2대를 들여오는 계약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마지막 협상 단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계약 규모는 약 1,000억 원 정도로 알려졌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 규모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계약이 확정이 된다면 지난해 이라크에 이어서 수리온이 두 번째로 해외 수출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산악 지형이 굉장히 많은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안에서 수리온이 구조와 또 수송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 수출 성사로 이어진 배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FA-50 시험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통합 전술지휘 체계 같은 대형 방산 사업 입찰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중동과 또 중앙아시아까지 시장을 계속해서 넓혀가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앞으로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한국항공우주는 KF-21 양산과 여기에다가 FA-50 그리고 수리온 같은 주력 기종들이 해외 판매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앞으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서 도약할 기반을 빠르게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지금 방산주 안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요일장에선 6%, 어제도 2% 상승 추가를 하면서 연고점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대장주죠. 크래프톤이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매출,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찍게 됐는데요. 2분기만 보더라도 지금 실적이 조금은 둔화된 모습이다라는 점까지 좀 포착이 됐습니다. 상반기 실적 자세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크래프톤의 좀 2분기 영업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은 1조 5,36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03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은 12% 가까이 늘었고요. 또 영업이익은 9% 정도 늘게 되면서 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성적을 내게 됐습니다. 역시나 핵심은 배틀그라운드 IP입니다. PC와 모바일 플랫폼 모두 꾸준한 매출을 올리면서 이 크래프톤 회사를 지탱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북미와 유럽에서 판매가 굉장히 강했고 또 인도에서 서비스되는 BGMI도 현지 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이용자 기반을 빠르게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매출이 6,620억 원, 영업이익
순이익은 2,460억 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는 각각 6%대 그리고 25%대로 줄어든 모습도 보였습니다.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가 길어지게 되고 또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인건비와 또 마케팅 비용이 늘어난 영향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PC 매출이 5,400억 원대 그리고 또 모바일이 9,600억 원으로 상반기 매출을 견인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가 29%, 유럽은 28%, 아시아는 25%로 서구권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 점도 눈에 띕니다. 네, 크래프톤 지금 2분기 실적은 다소 주춤했지만 그래도 상반기 전체를 보자면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배틀그라운드의 인기가 굉장히 또 계속해서 견조하다라는 점까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배틀그라운드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신작 개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퍼블리싱까지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떤 전략을 또 세우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이 크래프톤이 좀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존 배틀그라운드 IP에만 기대지 않고 새롭게 좀 발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장르와 시장을 겨냥한 그런 신작을 대거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13개 이상의 신작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아예 새로운 게임 장르를 열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는 오는 8월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에서 탑다운 전술 슈팅 신작인 펍지 블라인드 스팟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고요. 또 익스트랙션 슈팅 장르를 공략한 프로젝트 블랙버짓도 하반기 알파 테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올해 초 얼리 액세스 버전으로 출시된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죠. 이 인조이가 출시 7일 만에 100만 장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국내 패키지 게임 최단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북미와 유럽에서는 인기가 매우 높아서요. 글로벌 장기 서비스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시장의 시각이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 게임스컴에서 신규 DLC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퍼블리싱 전략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크래프톤은 내부 개발뿐만 아니라 외부 스튜디오와 협업을 하는 2PP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에서 만든 독창적인 게임도 글로벌 시장에 퍼블리싱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 액션 RPG 라스트 에포크를 보유한 미국 개발사죠. 이 11th Hour 게임스를 인수를 하면서 퍼블리싱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크래프톤의 이런 전략들을 살펴보면 단일 게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리고 멀티 IP 체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리스크는 분산을 시켰고요. 또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점차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크래프톤 지금 신작에 대해서 대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퍼블리싱을 더욱더 강화를 하면서 앞으로의 성장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즘에는 AI 기술 투자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M&A까지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건 어떤 소식일까요? 네, 사실 크래프톤은 게임을 만드는 회사라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게임만 만드는 회사에서 벗어나서 AI 기술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SK텔레콤과 손을 잡았는데요. 70억 개 파라미터 규모의 추론 특화 언어 모델 3종을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나 자체 개발한 오답 복귀 학습 기법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오류를 학습하고 또 정확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 게 이 기술의 특징입니다. 또 이 기술은 실제 게임에도 바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게임 전략을 추천해 준다든가 혹은 NPC의 행동을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데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크래프톤은 앞으로도 다양한 규모의 대형 언어 모델을 직접적으로 개발을 해서 한국형 AI 기술 생태계를 선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힌 입장입니다. M&A 행보도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요, 글로벌 에드테크 기업인 넵튠을 인수를 하면서 광고와 마케팅 기술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ADK 그룹에 투자를 해서 콘텐츠 제작 역량까지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또 미국 게임사인 11th Hour 게임스를 인수를 했고요. 액션 RPG인 라스트 에포크 IP까지 확보를 하면서 북미 시장 확장에도 속도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결국 크래프톤은 기존의 배틀그라운드 수익에 머무르지 않고 AI 기술과 신작 IP, 글로벌 퍼블리싱, 그리고 M&A까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멀티 IP 기반의 글로벌 게임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크래프톤 아무래도 상반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은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반기 전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IP라든지 AI 기술 그리고 글로벌 전략까지 여러 가지의 성장 발판을 삼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깃들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